저는 지금 딸의 집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 사위의 뺨을 후려치러 가는 60대 후반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핸들을 꽉 잡아 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네요. 부산으로 향하는 이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처음입니다. 여보, 지금 자고 있었어? 잠깐 통화할 수 있어? 몇 시간 전 아내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희미하고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신중했습니다.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요. 지금 방이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나중에 보내줄게요. 급한 일 아니잖아요. 방 사진 한 장만 보내달라는 제 부탁에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는 어색하게 끝났죠. 40년을 함께 산 아내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불안감을 어떻게 놓칠 수 있었을까요? 방이 베란다라 그래요. 나무들이랑 같이 자요. 그리고 손주와의 통화에서 그 천진난만한 목소리를 통해 들은 충격적인 진실. 제 아내가 허리 수술을 받고도 베란다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요. 어머님도 이해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저희 집이 워낙 좁아서요. 사위의 뻔뻔한 변명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져 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하는 제가 이렇게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운전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이성을 잃었다는 증거일 겁니다. 고속도로 위차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벌써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제 분노는 가라앉을 줄 모릅니다. 오히려 부산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끓어오르는 것 같네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30분 남았습니다. 라고 알려줄 때 제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베란다로 내몬 딸의 집으로 가는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곧 도착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부모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손이 떨리실 겁니다. 특히 잠시 후에 나올 사위의 변명을 들으시면 폭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부부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아내의 건강을 위해 부산에서 양평으로 이사 온 지 2년.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허리는 좀 어때요? 매일 아침 제가 건넨 첫마디였습니다. 아내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로 자주 병원에 다녀야 했고 혈압약도 꾸준히 챙겨 먹어야 했으니까요. 병원은 부산이 좋지만 아내가 좀 더 편하게 쉬었으면 하는 마음에 부산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이제 좀 나아졌어요. 여기 내려와서 공기도 좋고 아내는 항상 그렇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만 하며 살아온 아내를 위해 저는 요즘 애처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내를 챙기며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별 다른 연락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아내에게 손주들을 좀 봐줄 수 없겠냐고 물었죠. 저희가 말도 없이 찾아갔으면 문도 안 열어줬을 자식들이 말이에요. 어머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복직 준비도 해야 되고 남편도 저도 육아 살림까지 너무 힘들어요. 며느리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이번 1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아이들 잠깐만 돌봐주실 수 없을까요? 정말 길어야 2달이에요. 저는 즉시 반대했습니다. 당신 몸도 안 좋은데 애들을 어떻게 본다는 거야. 허리도 아프잖아. 이거 괜히 무리했다가 더 큰일 나는 거야.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괜찮아, 이번만 도와주고 나면 그만이야. 손주들이 같이 지낼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결국 이야기는 빠르게 결정되었고 아내는 손주들을 돌보기 위해 부산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걱정이 됐지만 아내의 결정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여보, 당신이 너무 걱정이 많아요. 간만에 손주들과 부대끼며 시간도 보내고 사진도 많이 찍을 거야. 이런 때 아니면 자식들과 지내보겠어요. 떠나기 전 아내는 그렇게 저를 웃으며 달래주려 했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사진도 보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어. 하지만 무리하지는 말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내려와 살게 된 것도 당신 건강 때문이니까. 아내를 배웅하던 그날 제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지방으로 내려온 이유는 어디까지나 아내의 건강 때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불안한 예감이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은. 아내가 부산로 올라간 후 며칠 동안은 손주들 사진도 보내고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나름대로 행복해하는 것 같아 저도 조금은 안심이 되더군요. 여보, 오늘은 현조랑 공원에 다녀왔어요.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처음 며칠간은 이런 문자도 오고 영상통화도 자주 했습니다. 아내가 보내준 사진 속에는 손주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아내의 얼굴에는 이미 피로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피곤해서 나중에 연락할게요. 많이 바빠서 죄송해요. 애들 재우느라 정신이 없네요. 매일 오던 문자가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고 통화를 해도 아내는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영상통화를 걸면 피곤하다며 받지도 않고 더 이상 사진도 보내지 않았어요. 여보, 허리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통화할 때마다 건네는 제 물음에 아내는 항상 짧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목소리에는 활기가 없었고 한숨 섞인 대답만 돌아왔죠. 경비로 일하는 곳에서 문제가 생겨 바빴던 저는 처음에는 이런 변화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다니까요.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뭔가 제가 알지 못하는 무거운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직감이었을까요? 여보, 내가 주말에 한번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괜히 왔다 갔다 하면 피곤하기만 하지. 제가 올라가겠다는 말만 꺼내면 아내는 극구 만류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걱정될 거라며 자신은 잘 지내고 있다 고 강조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쉬는 시간에 문득 아내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을 때가 많았고 한참 뒤에야 죄송해요. 잠깐 잠들었나 봐요. 라는 문자만 올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혹시 몸이 많이 안 좋아진 걸까? 나한테 말 못하는 게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큰 손주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는 제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현주예요. 시간에 걸었던 전화를 아내 대신 큰 손주가 받았습니다. 평소처럼 아내가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조의 해맑은 목소리가 들려와서 의아했죠. 현조구나. 할머니는 어디 계시니? 할머니요. 지금 밥하고 계세요. 현조는 여전히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손주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 할머니랑 재미있게 지내고 있니? 어제는요, 할머니랑 베란다에서 놀았어요. 낮잠도 잤다니까요.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란다에서 잠을 현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방이 베란다라서 그래요. 나무들이랑 같이 자요. 중간 제 심장이 뻗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죠. 잠깐만, 할머니가 베란다에서 주무신다고? 저는 방에서 자는데 할머니는 베란다에서 주무세요. 화분들이랑 같이요. 전주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제 귓가에 망치질하듯 울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견주야, 그게 정말이니? 할머니가 진짜 베란다에서 주무시는 거 맞아? 네, 맞아요. 할머니가 거기서 주무신다니까요? 장난스럽게 말하는 손주의 목소리가 점점 멀게 들렸습니다. 허리 수술을 받고 혈압약을 먹는 아내가 베란다에서 잔다고요. 현조야, 할머니 좀 바꿔줄래? 할머니가요. 지금 바쁘시대요. 제가 전화 받으라고 하셨어요. 중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귀가 우웅거리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아내는 허리가 좋지 않아 바닥에 눕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자식들이 베란다에서 재운다고요. 여보, 당신이 거기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다니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동안 피곤하다며 통화를 피하던 이유, 제가 올라가겠다는 말을 극구 말리던 이유,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저는 현조에게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을 테니까요. 누군가 심장을 꽉 쥐어짜는 것 같은 이 고통 안에는 얼마나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었을까요? 평소와는 다른 어딘가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니에요. 잠깐 뭐 좀 정리하고 있었어요. 불안정한 숨소리, 망설이듯 떨리는 목소리. 40년을 함께 산 제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여보, 방금 현조가 말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화기 너머로 아내의 굳어진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요. 떨리는 목소리 안에는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정말 베란다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또 다시 찾아온 무거운 침묵, 아내의 숨소리만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게, 여보,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오해는 무슨 오해예요. 현조가 다 말해줬어요. 당신이 베란다에서 화분들이랑 같이 잔다고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저기 여보, 지금 당신 방 사진 좀 찍어서 바로 보내줘요. 침대 매트리스도 어떤 건지 보고 싶어요. 허리는 안 아픈 거죠. 급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장 찍어 보내달라고 했죠. 방이 좀 정리가 안 돼서 정리가 안 된 건 상관없어요. 지금 바로 보내요. 나중에 보내줄게요. 급한 일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그래요?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려왔습니다. 변명하듯 말을 이어가는 아내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난 괜찮아요. 여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늘 그랬죠. 아내는 항상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아파도 항상 괜찮다고만 했어요. 기다려요. 제가 지금 당장 올라갈게요. 안 돼요. 여보 제발 그러지 말아요.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은 그 목소리. 여보 전화 끊을게요. 나중에 다시 걸게요.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는 아내의 모습이 선했습니다. 뭔가 숨기려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았어요. 전화가 끊기고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베란다에 누워있을 아내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차가운 바닥에 이불 하나 깔고 허리 수술한 몸을 웅크린 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제는 모든 걸 밝혀야 할 때였으니까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라앉히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너무나 담담한 목소리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네 시어머니 정말 베란다에서 주무시는 거 맞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예상치 못한 대답이 들려왔죠. 현조가 말씀드렸나 보네요. 이렇게 쉽게 인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당황했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설마 진짜 그런 거야? 아버님 저희도 이런 상황에 할 말이 없는 건 아닌데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오히려 약간의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애초에 아버님이 저희 신혼집을 좀 더 넓은 평수로 사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듣다 보니 저도 황당하네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뭔 소리야? 그게 나보고 할 소리냐? 솔직히 저희는 애가 둘인데 방 3개짜리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어머님도 어차피 다 알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시면 안 되죠.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3억을 보태서 신혼집을 마련해 줬는데 이제 와서 집이 작다는 핑계로 시어머니를 베란다로 내모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럼 왜 시어머니를 부른 거야? 모실 데도 없으면서 데려온 게 말이 돼? 아버님 저희가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어머님이 다 이해하고 오신 줄 알았어요. 지금도 별 말씀 안 하시는데 왜 아버님이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너 이게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난 현조가 헛소리하는 줄 알고 설마 했지만 이런 얘기는 진짜 세상에서 처음 들어본다. 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아버님 화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몇 번이나 설명드리지만 저희 집이 워낙 좁아서 그래요. 베란다라 해도 다 치우고 남은 공간처럼 쓰고 있어요. 솔직히 거실이랑 베란다 경계도 모호하고 별 차이도 없어요. 그리고 요즘 날씨도 춥지 않아서 어머님이 거기서 지내시는 게 크게 문지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런 개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냐? 네 시어머님이 작년에 허리 수술까지 한 사람이고 혈압까지 있어서 움직이기도 힘든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베란다에서 재운다고? 아버님, 저도 이런 상황에 할 말이 없는 건 아닌데요. 순간 저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태연한 목소리, 오히려 저를 탓하는 듯한 말투 이성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죠. 오늘부로 시어머니를 당장 우리 집에 보내.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예상을 벗어났죠. 그건 안 되죠. 어머님도 복직 준비 때문에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어머님은 잘 계시는데 왜 아버님이 난리세요? 제가 시집살이를 아버님한테까지 당해야겠어요. 며느리가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전화를 내려놓는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며느리와의 통화가 끝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제 가방에는 필요한 물건들이 담겨 있었죠. 차키를 집어들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며느리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베란다라 해도 별 차이 없다고, 날씨도 춥지 않다고 손이 떨려 시동키를 꽂는데도 몇 번이나 실수했습니다. 분노로 인해 혈압이 오르는 게 느껴졌지만 이미 멈출 수 없었죠. 여보 얼마나 힘들었어.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서러웠을지 생각하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혈압약을 챙겨 넣으면서도 손이 덜덜 떨렸어요.
공구통을 트렁크에 싣는 순간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베란다에서 웅크린 채 잠들었을 모습을 떠올리자 그 망설임은 순식간에 사라졌죠. 이 자식들 아주 끝을 보자. 내가 박살내줄게. 차에 시동을 걸면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산로 가는 내비게이션을 켜니 예상 도착 시간이 자정이 넘었네요. 주차장을 빠져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아내와 나눴던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난 괜찮아요. 여보 늘 그랬죠. 아내는 항상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아파도 항상 괜찮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는 당신 혼자 참게하지 않을 거예요. 고속도로 진입로에 들어서면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다는 걸 알았죠. 자식 새끼들이 어미를 베란다로 내몰아 핸들을 쉰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치며 지나갈 때마다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당신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제가 데리러 갈게요. 족독의 바늘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저의 긴 밤은 시작되었습니다. 분노와 걱정이 뒤섞인 채 부산을 향해 달리는 동안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밤 운전대를 잡은 제 손이 떨리고 있었던 건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절망감. 하지만 이미 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자정이 막 지난 시가가들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4시간이나 운전했지만 피곤함조차 느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순간부터 온몸에 피가 더욱 거세게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24층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제 분노도 함께 치솟았죠.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상에 무슨 일이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 놀란 듯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체 왜 이 시간에 오신 거예요?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너랑 얘기할 거 없다. 너희 엄마 챙기러 온 거야. 당장 문 열어.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지금 너무 늦었어요. 애들도 자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처지가 되나. 당장 문 열어. 지금 다들 자다 깨서 다들 놀랐다고요. 진정하시고 나중에 오시면 안 될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죠. 찬 베란다 바닥에 누워있을 아내를. 야 이 새끼야. 내가 지금 그딴 소리를 할 자격이 있어.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이렇게 화난 상태로 오시면 곤란해요. 진정하시고. 진정은 무슨 진정. 내 어미를 베란다로 내몰아놓고 무슨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지만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지금 너무 늦었어요. 애들도 자고 있고 가서 이렇게 화난 상태로 들어오시면 저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애들 엄마도 아버지한테 야단 맞고 무섭다고 해요. 오늘은 이대로 조금만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가세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야 이 새끼야. 너만 네 애 엄마 걱정할 줄 알아. 나도 내 애 엄마 챙기러 온 거다. 개같은 소리 그만하고 당장 문 열어. 문 열라고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말리기만 했죠. 아버지 제발요. 진짜 부탁드릴게요. 그냥 돌아가 주세요. 안 된다니까요? 왜 이렇게 상황을 힘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순간 차 트렁크 안에 공구통이 떠올랐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더 이상 불가능했죠. 좋다.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면 내가 직접 문을 여는 수밖에 없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네가 선택한 거다. 그렇게 말하고 차로 돌아가는 제 발걸음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공구통을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가 한밤의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 문 열 거야? 말 거야? 아버지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내일 다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공구통에서 망치를 꺼내드는 제 손이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어요. 첫 번째 충격이 현관문을 강타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애들이 무서워해요. 아들의 애원은 해머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둔탁한 충격음이 복도를 가득 채우자 이웃집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안에서 들려오는 어린 손주들의 울음소리. 하지만 그 순간 제 귓가에는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여보. 베란다에서 웅크린 채 그런 말을 했을 아내의 목소리가 아빠 무서워. 할아버지가 왜 저러는 거야? 손주들의 흐느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다급히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허둥지둥 움직이는 기색이 역력했죠. 마침내 현관문이 비명을 지르듯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첩 부분이 조금씩 벌어지면서 안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제발 이러시면 안 돼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마지막 일격과 함께 현관문이 힘없이 안쪽으로 쓰러졌습니다. 굉음이 울리는 가운데 거실 불빛이 복도로 새어나왔죠. 엄마 무서워요. 손주들이 엄마 뒤로 숨어 벌벌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 순간 저는 제가 방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온전히 실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죠. 손에 쥐망치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저지른 죄의 무게처럼.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죄는 기꺼이 짊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 망치로 남은 집도 가구도 TV도 아들도 며느리도 다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여여보 어둠 속에서 베란다 쪽에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이불 더미를 껴안아 채 비틀거리며 나오고 있었죠. 순간 제 심장이 뻗는 것 같았습니다. 허리에는 복대를 단단히 감고 있었고 한 손으로는 베란다 벽을 붙잡은 채 간신히 서 있는 모습. 한 달 전만 해도 활기찼던 아내의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어 있었고 눈꺼풀은 피곤함에 절어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당신 왜? 아내는 놀란 토끼처럼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죄라도 지은 듯이 이불은 내려놓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아내의 손에 들린 이불은 낡고 얇은 이불이었습니다. 베란다의 차가운 바닥에서 이것 하나로 버텨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아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 마치 부서질 것처럼 연약해 보였어요. 허리가 아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면서 그렇게라도 버티고 있었던 거겠죠. 괜찮아요. 여보. 저는 또다시 그 말을 하려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얼굴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말을 하면서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굽은 허리는 마치 오랜 고통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거실과 베란다를 향해 연신 셔터를 눌렀죠. 피곤에 찌든 아내의 모습. 정돈되지 않은 베란다의 이불 더미. 아내가 붙잡고 있는 벽까지 뭘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증거야. 이게 다 증거가 될 거야. 사진을 찍으면서도 제 손이 떨려왔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고개를 푹 숙인 채 여전히 벽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집에 가요. 더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아내에게 다가가 외투를 걸쳐 주었습니다. 그제야 아내의 어깨가 무너지듯 흔들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야 할 때라고. 네가 정말 내 아들이 맞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며느리 쪽을 힐끗거렸죠.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혜영이가 집이 좁아서 괜히 투정 부리고 싶었나 봐요. 내 뜻이 아니라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니? 그럼 누구의 뜻이란 말입니까? 자기 어머니가 베란다에서 자고 있는데 넌 그걸 보고도 모른 척했다는 거야.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 쪽만 바라보며 어물거렸습니다. 상황이 제 손이 움직이는 순간까지도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아니 중학생 때 한 번 말대꾸했다고 귀싸대기를 때린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때린 적이 없었는데 네가 이런 놈이었어. 아들의 뺨이 순식간에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모두의 숨소리마저 멀은 것 같았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허리 수술하고 혈압약 먹는 내 어머니를 베란다에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데 아들은 자기 뺨을 붙잡은 채 멍하니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며느리가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다시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는 못 때릴 것 같냐? 베란다로 들어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닥 구석에 놓인 낡은 이불 화분들 사이로 억지로 만든 좁은 공간. 아버님, 그만하세요. 제발. 며느리가 말리려 했지만 제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걸 다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거야. 사진을 찍으면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가 이런 곳에서 허리 수술한 몸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아들이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야.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단단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받은 돈 전부 다 토해내야 될 거야. 그 순간 아들 부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죠. 이제야 자신들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여보, 이제 가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차가운 손을 잡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망설임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할 때였으니까요.
현관문 배상할 돈만 빼놓고 나머지 돈은 당장 내놔.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말투였죠. 아버니, 무슨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신혼집을 더 크게 마련해주지 않은 죄로 이런 꼴을 당할 줄은 몰랐다고 했지. 그래, 죄가 너무 크니까 더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처음에 줬던 돈을 모두 회수해야겠다. 아버님, 지금 3억을 내놓으라는 말씀이신가요? 며느리는 당황한 목소리로 손을 비비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당장 3억을 내놓으라는 건 너무 무리한 요구잖아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가로막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곱게 말할 때 고마운 줄 알고 더는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내가 한 말들 이제 다 돌려줄 거다. 시어머니를 우습게 보고 신혼집 문제로 나를 우습게 군 건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그제야 겁에 질려 눈만 굴리며 입을 다물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제지했습니다. 너희들 사정 봐주느라 그동안 참았던 내 마음은 생각해봤어. 너희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알아.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주말 전까지야 그때까지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말끝을 흐렸지만 제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죠. 아버님, 그래도 이건 어디 더 떠들어봐. 그러면 너를 그냥 놔둘 것 같아. 며느리는 그제야 겁에 질려 눈만 굴리며 벽 쪽으로 몸을 숨기듯 물러났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더는 너희를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내의 손을 잡아 이끌며 걸어 나왔습니다. 손주들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더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여보, 조심해요. 천천히 부서진 현관문을 지나는 아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은 제 가슴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손주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조가 현관 쪽으로 달려오려 했지만 며느리가 얼른 붙잡았죠. 가지 마세요. 할머니 손주의 흐느낌에 아내의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내의 어깨가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여보, 애들이 아내가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더는 뒤돌아보지 마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하지만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그 차가운 베란다에서 허리 수술한 몸으로 목이 메어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제발요. 할머니, 가지 마요. 우리랑 같이 있어요. 존주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내의 발걸음이 다시 한번 흔들렸어요. 여보, 현조랑 지수가 아내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손주들을 두고 떠나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플지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손주들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쳤습니다. 아내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흐느끼고 있었죠. 잠깐만요. 잠깐만. 아내가 벽을 짚으며 멈춰 섰습니다. 허리가 아픈지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많이 아파요? 아니, 그냥 잠시만. 아내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주들과의 이별이 아내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상처는 자식들이 당신을 베란다로 내몬 그 배신감이었을 겁니다. 여보, 우리 이제 가요. 집에 가서 당신 허리 치료부터 해야 해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우리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지막으로 들려오는 손주들의 절규에 아내는 결국 참지 못하고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미안한 건 당신이 아니에요. 저놈들이 미안해야 할 일이라고요.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마지막 울음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보호자분, 잠시 나와보시겠습니까? 진료실에서 의사가 저를 따로 부르는 순간 이미 좋지 않은 결과를 예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척추 수술 부위가 거의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통증도 심해졌고 아무래도 한 달 동안 딱딱한 바닥에서 지내신 것 같던데 의사의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기다 혈압도 많이 불안정하시고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증세도 보이시네요. 이대로 가다가는 저번처럼 쓰러지실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진작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료실로 돌아와 보니 아내는 진찰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깊어진 주름, 한 달 사이에 몇 년은 늙어 보였어요. 여보, 눈을 뜬 아내가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괜찮다는 말 그 말이 이제는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데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렇게 데리러 와준 것만으로도 아내의 말에 더욱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2달 정도는 집중치료가 필요합니다. 물리치료도 다시 시작해야 하고 허리 보조기도 새로 맞추셔야 해요. 혈압약도 용량을 조절해야 할 것 같고 의사의 처방이 이어질 때마다 제 마음속 죄책감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당신한테 이런 고통을 안겨준 게 다 내 잘못이에요. 여보 그만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지나간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내의 구부정한 허리 떨리는 손 흐려진 눈빛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진작에 발견하지 못한 대가였는데 이제부터라도 내가 당신 곁에서 꼭 지켜줄게요.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내를 지키는 남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아내의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 무거운 발걸음만큼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3억 2천만 원. 잠시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동안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야? 돈이 더 들어왔는데 이건 뭐야? 제가 못난 것 같아서요. 더는 아버지 화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 치료비도 끝날 때까지 제가 계속 보태드릴게요. 제발 화 좀 푸세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네 엄마 치료비를 자식인 네가 보태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걸 가지고 선심 쓰듯이 말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해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튼 엄마랑 아버진 모두 마음이 좀 편해지시고 나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엄마한테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한번 찾아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돈 주고받는 거 말고 너랑 할 얘기는 없다. 내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는 아무 연락도 하지 마라. 괜히 개 같은 소리 하면서 내 속 긁지 말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근처 공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쓸쓸해 보이는 뒷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또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며느리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잃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손주들의 사진이 담긴 메시지도 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이 자식들이 제가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질 않으니까 손주들까지 데리고 협박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하지만 더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내에게 다가가 휠체어를 잡았습니다. 방금 아들한테서 알아요. 제가 다 들었어요. 아내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만 바라보며 걸어가면 됩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들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허리 좀 어떠세요? 매일 아침 같은 질문을 던지지만 이제는 그 대답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어제는 잠도 푹 잤고 아내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2달간의 집중치료와 재활운동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걸까요? 이제 약 드실 시간이에요. 혈압약과 진통제를 물과 함께 건넸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알아서 챙겨 먹던 약도 이제는 제가 직접 시간을 체크해드리고 있죠. 당신도 참 이제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아내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안 돼요. 이제부터는 제가 당신을 챙길 거예요.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면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베란다에서 보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 이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보 오늘은 공원 산책 갈까요? 그래요. 날씨도 좋은데 아내의 걸음걸이가 예전처럼 힘차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 부축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기 벤치에서 좀 쉴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우리는 그저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이렇게 당신이랑 단둘이 있으니까 참 좋네요. 아내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제야 제가 진짜 남편 노릇을 하는 것 같아요. 손을 잡아주는 아내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온기가 이제는 온몸으로 전해져 옵니다. 당신 요새 자주 웃으시네요. 그래요. 그런가 아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젊은 시절 처음 만났을 때처럼 예뻐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문득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뜨개질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요. 좋죠. 근데 무리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 조금씩 천천히 할 거예요. 이제는 괜찮아요라는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괜찮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저녁 식사 후 아내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제 어깨에 살포시 기대왔습니다. 피곤하세요? 아니요.
그냥 이러고 싶어서요. 그렇게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픔을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 우리는 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가 있긴 합니다. 솔직히 그날 현관문 부수고 들어갈 때는 시원했습니다. 아들 뺨을 때릴 때도 속이 후련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며느리도 한 대 패버리고 싶기는 했지만 못한 게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요즘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손주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그날 밤 제가 너무 과했던 걸까요?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아들의 뺨을 때린 것 어린 손주들 앞에서 그렇게 할 게 아니었나 싶어요. 할아버지 무서워요. 할머니 가지 마요. 그 말이 자꾸만 생각나서 솔직히 제가 너무한 건가 싶어서 며느리 말대로 제가 여유가 좀 더 있어서 아들한테 더 크고 좋은 집만 사줬더라도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여러모로 고민이 됩니다. 저도 다른 분들의 비슷한 사연을 들으면 자식들 욕을 하면서 끊어버리고 속 편하게 살라고 댓글을 달라고 하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막상 제가 겪게 되니 남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쉽게 행동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이래서 사람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는 건가 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냉정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